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 초대석으로 이성훈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은 TV에서도 이렇게 출연을 하셨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건절 대책을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부동산 대책으로 내어놨던 이런 어떤 조치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또 이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들이 제대로 관철되었느냐, 또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네. 부동산 투기 대책이요. 네. 원래 정권 출범 이후에 8월 달에 대책을 발표할 거라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6.19 대책으로 발표했는데, 네. 그 대책이 효과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렇죠. 8월 중에 좀 조기에 발표를 했다고 보는데, 어제 대책으로 네. 부동산 문제가 네.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파리 대책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 단기성으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6.19 대책 때는 그렇게 사실은 센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과열되는 걸 막는 거지, 부동산에 대한 하락을 유도한다거나 폭락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얘기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 조정을 하게 되면서 한번 내놔봤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잡혀주면 좋았는데, 그게 한 1, 2주 지켜보다가 바로 다시 또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정책은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역대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굉장히 금액적인 부분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이 건절 대상을 네. 이제 이 다주택 소유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갭 투자,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한정을 하면서 네. 이 주거는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네. 일종의 한마디로 주거, 즉 꼭 필요한 생활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말 자체로는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왜 어제 이 집중적인 네. 이번 조치의 규제 대상을 네.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현장에서 있어 보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폭이 정말 눈에 띄게 컸습니다. 예, 엄청나게 컸고요. 실제로는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많다 보려면은 물량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일 텐데, 물량 자체는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 한 4, 5억 정도 하던 것이 4억 정도 하던 것이 4억 1천, 4억 2천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억짜리가 4억 5천이 되고, 4억 5천에서 그 다음번에 거래된 게 5억이 되고, 물량이 없으니까 매도 효과 자체가 실거래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부재 속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그 상승률이 워낙에 크고 그걸 잡힐 기미가 안 나다 보니까 이 규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 정부의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은 공급량도 공급량이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구입을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 수요, 실거주자에게는 완화 대책을 써주고, 투기적 이런 다주택 수요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나 전세금 외에 그렇죠. 차액만큼 한 5천만 원 이런 정도를 투자해서 집을 계속 소유해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갭 투자 부분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은 이 갭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매매가와 주로 전세가의 차익 부분을 활용한
그런 소액 자본 갖고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 갭 투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 불과 6, 7년 전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세가 비율 자체가 매매가의 한 반,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차익이 크다 보니까 갭이 크니까 갭 투자라는 게 성행할 수가 없었죠. 예, 불가능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2008년, 9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좀 안정화 단계였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매수를 해서 아파트 가격은 안 오를 것 같으니 매수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부동산 신규 창출 수요가 되는 건데,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매매는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하고요, 월세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그때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제도라는 것을 꺼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가 상승에 굉장히 불을 붙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밖에 자금이 없으면 2억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1억을 굉장히 저금리로 주다 보니까 3억짜리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금방금방 올라가게 됐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급자적,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시행사 입장에서도 공급을 해봐야 미분양의 우려가 생겨나기 때문에 또 공급을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많고 공급되는 물량은 없고, 즉 정세 공급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대단히 많이 상승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50%였던 비율이 60%, 70% 가더니 75%를 넘겨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80% 정도의 수준이라면 90%가 넘는 매물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90% 정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을 사게 됐을 때 3천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거니까 아무래도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14년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여서 그때부터 15년도, 16년도에 분양을 많이 했지만, 그 분양을 했던 것도 결국은 공사를 통해서 입주 물량이 되기 위해서는 또 3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내년 요 정도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화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갭이 작은 상태에서 전세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상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투기적 수요를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 정권마다 전부 다 부동산을 잡겠다 했지만 대부분의 정권이 부동산을 다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됐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올란 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신도시가 만들어지던 90년대 초, 그리고 이제 그 2002년, 3년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2006년, 7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기, 그럴 때 한 3차례 정도 부동산 가격이 대거 폭등을 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공교롭게도 보면 한국에 이제 아파트가 본격화되고 신도시가 본격화되던 노태우 시절은 좀 별거라고 보고, 그 전에 주거 형태가 바뀌는 문제였으니까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그 진보나 이런 어떤 좌파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정권의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그 정권이 항상 이 서민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주거 문제에 대한 이 뭐 임대주택 대량 공급이라든지 상당히 이 서민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라는 정권에서 유독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부분은 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가피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었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 국내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효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바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건설 경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의해서 조금 풀어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완화 혜택을 주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뭐 이건 좀 다른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전 세계적의 어떤 상승을 기류를 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정부 정책이 나왔었던 거고, 근데 그 정부 정책이 워낙에 강력했다 보니까 그때도 거래량이 급감됐었거든요.
예, 거래량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을 폭등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을 급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을 조금 줄이거나 과열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게 세금을 50% 60% 빼앗고 그러니까 그냥 쥐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거래가 없고 이게 결국은 공급 부족을 통해서 한꺼번에 또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예, 뭐 정부 정책 기반자들도 머리 아프시겠지만 좀 수위를 좀 조절해가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이제 토론이나 TV나 이런 거 많이 보면 네. 제가 그런 걸 가끔씩 이제 부동산 TV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네. 부동산을 돈의 관점에서 해설을 주로 하지 사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실제로 뭐 주거 공급률이 뭐 47, 8%다. 근데 전체 그러니까 자가주택, 네. 집이 없는 사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거 공급률은 100 뭐 한 10%다 뭐 이렇게 네. 이상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네. 집을 두 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네네네. 요즘에 1인 가구까지를 포함시키면 네. 국민의 4분의 1이 1인 가구. 그렇죠. 네. 사실상 주거가 없는 부분 비율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반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 좀 의문점은 네. 사실상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런 부분보다도 네. 정치적인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한 부동산 네. 가격 상승이나 투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아까 김대중 정권 때 IMF 이후에 네. 이렇게 경제가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경슬이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네.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난 데서 띄한 게 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저는 참 그분이 자신의 말씀대로 이 서민을 위한 세상, 즉 업사이드 다운을 한번 시키겠다 했으면 네. 반칙이 통하지 않는 네.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쉬웠던 거는 네.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 다음에 무슨 경제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청, 네네. 그 다음에 세종 네. 신도시 네. 이래서 막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온 도시들을 전국에 조성을 하면서 그렇죠. 토지 보상금을 한 200조를 풀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논밭에 농사 짓던 분들이 맞습니다. 어느 날 수십억, 수백억이 손에 쥐다 보니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부동산으로 돈 버는 분은 또 버블 세븐 같은 부동산에 네. 투자를 해서 네. 그 돈이 전부 쏠려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고 예. 또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율배반적이지만 종부세를 네. 또 해서 네. 또 부동산으로 재미 본 분들이 저항을 하게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 그 좀 토건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네. 진보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싫어. 저도 이명박 대통령 보수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 너무 토건적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계획을 했을까요? 부동산적 관점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정책적 취지 자체는 분명히 좋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제가 그분의 의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생각컨대 서울의 집값 또 수도권의 집값이 지방하고 양극화가 벌써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고 너무나 과열되는 분위기고 강남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그 서울에 집중되는 수요를 전국으로 분산시키겠다라는 취지였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오판이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강남은 강남이고 또 이제 지방 도시는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강남을 잡기 위해서 대체 신도시를 했던 게 뭐 검단이니 동탄이니 이런 데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강남의 대체 신도시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검단이나 동탄 같은 데다가 신도시를 체결하게 되면은 강남의 수요가 이렇게 빠져들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은 강남대로 가고 다른 지역의 전국도 다 같이 가격이 올라 폭등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고 그걸 또 제어하기 위해서 또 강력한 대책을 하는 바람에 또 거래량이 줄어들고 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꺼번에 네. 저렇게 많은 이 토건 수요를 전국적으로 조성했을까? 그렇게 되면 돈이 풀리면 네. 그 돈들이 또 한쪽으로 집중된다. 네. 투자 수익이 네. 확실하게 기대되는 쪽으로. 네. 그런 간단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그런 쪽에 다른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분산되게 되고 그 수요가 다시 강남에 집중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하게 되면은 서울이나 거기나 어떤 비슷한 입지 형태로 가서 좀 골고루 퍼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상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으로 간다거나 하여튼 뭐
집중화되는 현상은 좀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면 사실은 이 토지 수용에 대해서 네. 사업자의, 시행자의 권한이 대폭 이렇게 강화된 것이 네. 노무현 정권 때 네. 그 토지 시행 그렇죠. 사업에 대한 어떤 규칙이 변경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경련이나 기업들이 경제부총리한테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골프장을 뭐 허가를 이렇게 대폭 늘려달라 내지는 이 건설회사들이 시행자로서 나서서 토지 네. 수용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달라 했는데 정권이 의외로 그걸 들어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 좀 책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공부했거나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입장은 같은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건 이제 잘못되다고 봅니다. 이 골프장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주고받는 게 있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폭등이 일어났었던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자체는 너무나 부동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인 과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요를 퍼뜨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일단 실수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려주는 효과가 돼버리지 않았나 본인의 의도와 정반대로. 예, 그런데 본인은 종부세, 전 철학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종합소득세처럼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예, 그런데 네. 사실 강남에만 아파트 가격이 원래보다 80%가 올랐대요. 예. 노무현 정권 때만. 네네. 그러면 엄청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네. 사실상 그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니까 네. 우리는 여기에서 집도 팔지도 않고 살았는데 예? 집 팔고 사고 해서 돈 번 것도 없는데 종부세를 때리느냐 네. 이렇게 또 강력한 조세 저항에 시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뭐 개개인 입장에서는 뭐 세금 많이 걷어간다고 하면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냥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어제 대책은 안 나왔습니다만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 우리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인 건 맞거든요. 아직도 보유세가 실효세율로 이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올리는 부분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저기 미국에 보면 네. 부동산 보유세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많이 높죠. 그래서 미국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집이 큰 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막 보유세가 네. 1,000만 원, 2천만 원씩 나와가지고 네. 네. 감당을 못해서 그거에 이제 뭐 채권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 많이 네. 낮죠. 많이 낮습니다. 보통 그 OECD 평균이 1.1%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0.8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런 거죠. 어제 대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 부동산은 어떤 투기적 수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거니까 그 종부세를 이제 계속 실효세로 하려는 논의가 되는 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큰 집에 사서 내가 들어가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큰 집 사서 들어갔고 여유가 있으니까 세금 내고 이게 되는 건데 자꾸 집을 사게 되면 사고 팔고 하려는 그런 수요들은 실거주자가 아니니 이걸 사가지고 보유세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부담되거든요. 여러 채가 있으면 돈을 분산해 갖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실효세로 하는 것도 뭐 실거주자에 대해 부담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를 잡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책에 나오지 않고 이번 대책이 안 나왔던 건 아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어제 또 말은 또 세게 했어요. 엄청. 예, 저기 투기가 아니라 주거의 대상으로 인식시키겠다 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요즘같이 전산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집을 1년에 몇 번 팔고 살았나 하는 부분은 거의 빠져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자주 사고 팔거나 네. 집을 한 채 이상 두 채를 가지고 이렇게 팔고 사는 부분은 거의 100%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옛날처럼 몇 년 전처럼 대선 후보들이 다운 계약서를 쓰고 할 정도로 다 뭐 망신을 당했지만은 이제 다운 계약서 없습니다. 쓰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없죠. 그렇다면 한국만큼 전산이 전산망으로 갖추어져서 이렇게 잘 파악되는 나라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양도세, 취득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한 채를 가지고 사서 또 다른 데로 뭐 옮겨가고 거기에서 이 두 개 부동산 산만큼으로 또 산다면 이사 가서 실수요자라 볼 수 있을 거고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남겨서 팔아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 이 사람은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류만 봐도요. 그러면 이 사안에 따라서
중과세를 해버리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거주 목적으로만 투기 목적이 사라질 수 있게 네. 하기 쉽다고 보는데 네. 그 왜 이렇게 안 하는 걸까? 그건 정권이 사실상으로 저는 이 정권도 초창기에 정권이 새로 바뀌었으니 경제가 살아나는 모양을 비춰야 되면 네. 부동산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모양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해서 사실은 은근히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주식 가격도 좀 오르고 이전 정권에는 주식도 형편없었고 막 부동산도 그리 올리려고 초이농했으니 뭐니 해서 네. 난리를 떨어도 안 됐는데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방치하다가 이거 수습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민심이 이반할까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가격 자체가 일단 뭐 정말 현장에서 느껴지는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많이 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구두차 얘기했던 거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기적 소유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어머님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이름으로 뭐 대출이 안 나와서 어머님이 예를 들어 거주하실 집을 사는데 뭐 아들 명의로 한다든가. 뭐 그런 분은 자주 팔고 사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자주 팔고 사지 않습니다. 예, 그럴 것 같은 거는 다주택자라도 그렇죠. 증과세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기준점을 뭐 명확하게 하기가 모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의의 피해자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그 디테일한 논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얼마 안 됐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소위 말해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이제는 투기적 수요로 너희를 이제 투기꾼으로 몰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뭐 냉온탕 정책이라고 하는데 일부 냉온탕 정책은 이제 뭐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과열을 진정시키고 떨어지게 되면 올려야 되는 거니까 뭐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건 맞겠습니다만 그 진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최소한 진폭을 줄여서 하는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까지 금액이 올리기 전에 어떠한 조처를 좀 취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치했다가 갑자기 충격을 임팩트가 너무 세서 시장이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정부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그 의문을 좀 가지는 거는 2002년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다가 한 5년쯤 뜸하다가 또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또 2007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고 그 이후에 한 10년을 조용하다가 정권마다 올리려고 좀 손도 좀 썼는데도 안 올라가고 하다가 그러면 이것이 이 좋은 지역에 좋은 환경에 교육이나 그런 어떤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올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왜냐면 그동안에 그럼 왜 뜸했느냐 몇 년씩 5년 10년씩 중간에 뜸으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돈들이 좀 지켜보자 이렇게 있었고 또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 초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무슨 추경을 그때 뭐 70조 뭐 이상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세를 갖다가 완화시켜 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2년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대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대출 억제하라고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 집값이 안 올랐어요. 그럼 그때가 오래됐으면 이제 뭐 환경이 달라져서 공급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많아서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장려를 하고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그걸로 전체 경제가 호전되게끔 한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처럼 또 최경환이 했던 웃기는 이야기 하나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소비해라. 그래가 대규모 뭐 백화점이고 몰에 소비를 장려했지 않습니까? 결국 내일 쓸 거를 오늘 쓰라. 이런 건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올랐을까요? 부동산이요? 그렇죠.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지적했던 것 중에 뭐 건설 경기를 살려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그 퍼지는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건드리는데 그래서 그때도 뭐 저금리 상태에다가 디테일 같은 것도 오히려 풀어주고 해서
그 가계부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근데 그때는 그렇게 풀어줘서 세금까지 낮춰주고서 네. 집을 팔고 사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네. 규제도 완화했는데 네. 왜 사람들이 안 뛰어들어서 안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네. 너나 할 것 없이 네. 미친 듯이 폭등하게 만들었느냐 그 사이에 수요가 그만큼 빼냈느냐 그 도대체 이 심리는 네. 그냥 충동적 심리가 사실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지만은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시각에서 네. 말씀드리는 전문가들은 좁은 지역에 좋은 위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전역을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심지어 뭐 경기도까지도 번져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꼭 입지에 대한 요인만으로도 볼 수 어려운 거고 흔히 케인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네. 누가 하나 뛰니까 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네. 임팔라 같은 게 하나가 뛰면 다 뛰듯이. 전부 뛰듯이 네. 이렇게 뛰게 되면서 네. 한마디로 이 밴드웨건 행상으로 투기 심리를 네. 점점 강화시켜 가면서 네. 가다가 네. 어느 날 그 튤립 투기처럼 네. 이게 왜 이리 비싸지 하면 갑자기 꺼져버리는 네. 버블이 붕괴되는 이런 어떤 이 투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도 네. 길을 쓰고 했는데도 안 올라갔어요. 네. 뭐. 대출은 늘어났지만은 네. 부동산 가격은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둘 다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그 대중 심리고 이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의 그런 심리고 불안한 거죠. 내가 안 사게 되게 되면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부분보다 남들 옆에서 얘기 듣다 보니까 다 사니까 나도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안 사면 도태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수급 논리를 이제 뭐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분명히 2009년 10년, 11, 12, 13년 한 5년 정도까지는 그 객관적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공급됐었던 그 인허가 물량 같은 것들 그냥 20만 원 초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파트 주택 같은 것들. 그러면은 그 국토부 자료 같은 데 의하면 한 39만 원 정도 정도가 이제 매년 수요로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만 원 초반에 이제 공급을 했고 30만 원 후반 정도의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적인 수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잠재적인 수요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진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파트 사게 되면 소위 말해서 바보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기 만큼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11년도, 12년도 요럴 때가요. 네, 그러다가 전세가가 계속 차올라서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붙어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정도로 전세가 높다 그러면 매매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고 뭐 이러고 있는 입장이 13년도 말이었고 그 상황에서 14년도 초반에 정부가 청약제도 같은 걸 개편해 줍니다. 청약이 먼저 불을 붙이게 됐었죠. 그래서 그동안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모든 게 사실상 거의 전면 올스톱이었거든요. 뭐 분양이 아예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구입했다가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안 사고 뭔가 이제 새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청약제도 개편되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먼저 청약으로 이제 분양권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분양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투자적인 수요가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나.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근데 참 이게 부동산 정책이 예. 정부에서 이제 이 고위 관료, 네. 경제 관료, 또 건축 뭐 국토건설부 이런 고위 관료 예. 이런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여기 그럼요. 자문해 보는 분들 다 또 수요와 공급 교수님들인데요. 네. 그렇게 정권이 길을 쓰고 올리려 해도 안 올라가고 네. 또 이 정권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초창기에 네. 부터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보면 네. 이게 정말 본능적으로는 이 피상적으로 느끼는 네. 국민들의 감 네. 즉 지난 정권은 뭔가 경제가 좀 제대로 이렇게 안 돌아갈 것 같다 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네.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무슨 탄핵을 거쳐서 정권이 교체되고 네. 문재인 대통령 하면 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대한 추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부동산이 뭐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호황이다. 그때 굉장했습니다. 골프장, 뭐 룸살롱에 가면 막 네. 전부 부동산 시행하는 거고 강남에 무슨 어디 스타벅스 가도 전부 네. 부동산 시행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대한 기억들이 그때 재미 본 분들은 다 있다가 네. 이 정도는 그런 재미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이런 기대심이 왜냐하면 당선 되기 있죠. 전부터도 네. 작년 말부터도 뭐 문재인
당선될 거라 이런 네. 부분에 다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준비 땅 하다가 갑자기 음. 다 쏟아져 나온 거 아니냐. 그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권이 바뀌고 이번에 그 새로운 문재인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파르게 또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 올랐지만 사실 17년도 상반기에는 오를까 말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뭐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월달 5월사부터 최근 3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갑자기 가격이 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 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 정권이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처럼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의한 수요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자들이나 관료들은 네. 수요와 공급으로 부동산을 파악하는데 네, 이 시민들은 네. 투자자들은 네.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그렇죠. 심리적인 관점에서 제일 크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제학적인 부분을 벗어난 네, 사회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부동산을 네. 생각한다. 이 차이가 네. 항상 정권이 부동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제도라는 것을 꺼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가 상승에 굉장히 불을 붙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억밖에 자금이 없으면 2억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1억을 굉장히 저금리로 주다 보니까 3억짜리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금방금방 올라가게 됐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급자적,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시행사 입장에서도 공급을 해봐야 미분양의 우려가 생겨나기 때문에 또 공급을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많고 공급되는 물량은 없고, 즉 정세 공급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대단히 많이 상승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50%였던 비율이 60% 70% 가더니 75%를 넘겨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80% 정도의 수준이라면 90%가 넘는 매물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90% 정도라 그러면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을 사게 됐을 때 3천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거니까 아무래도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14년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여서 그때부터 15년도, 16년도에 분양을 많이 했지만 그 분양을 했던 것도 결국은 공사를 통해서 입주 물량이 되기 위해서는 또 3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내년 요 정도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화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갭이 그 작은 상태에서 전세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상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투기적 수요를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 정권마다 전부 다 부동산을 잡겠다 했지만 네. 대부분의 정권이 부동산을 다 올리는 쪽으로 네. 가게 됐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올란 게 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신도시가 네. 만들어지던 90년대 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센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과열되는 걸 막는 거지 부동산에 대한 뭐 하락을 유도한다거나 폭락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얘기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 조정을 하게 되면서 한번 내놔봤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잡혀주면 좋았는데 그게 한 1, 2주 지켜보다가 바로 다시 또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정책은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역대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굉장히 금액적인 부분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이 건설 대상을 네. 이제 이 다주택 소유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갭 투자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한정을 하면서 네. 이 주거는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네. 일종의 한마디로 주거 즉 꼭 필요한 생활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말 자체로는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왜 어제 이 집중적인 네. 이번 조치의 규제 대상을 네.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현장에서 있어 보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폭이 정말 눈에 띄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고요. 실제로는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많다 그러면은 물량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일 텐데 물량 자체는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 한 4, 5억 정도 하던 것이 뭐 4억 정도 하던 것이 4억 1천, 4억 2천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4억짜리가 4억 5천이 되고 4억 5천에서 그 다음번에 거래된 게 5억이 되고 물량이 없으니까 그 2002년, 네. 3년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넘어갈 때, 네. 그리고 이제 2006년, 네. 7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기, 네. 그럴 때 한 3차례 정도 네. 부동산 가격이 대거 폭등을 했던 부분으로 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보면 한국에 이제 아파트가 본격화되고 신도시가 본격화되던 노태우 시절은 좀 별거라고 보고 그 전에 네. 주거 형태가 바뀌는 문제였으니까 네.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 네. 이런 그 진보나 이런 어떤 좌파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정권의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네. 그 정권이 항상 이 서민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주거 문제에 대한 이 뭐 임대주택 대량 공급이라든지 네. 상당히 이 서민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라는 정권에서 유독 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부분은 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가피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었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 국내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효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바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건설 경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의해서 조금 풀어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완화 혜택을 주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뭐 이거 좀 다른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전 세계적의 어떤 상승을 기류를 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정부 정책이 나왔었던 거고, 근데 그 정부 정책이 워낙에 강력했다 보니까 그때도 거래가 매도 효과 자체가 실거래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부재 속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그 상승률이 워낙에 크고 그걸 잡힐 기미가 안 나다 보니까 규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 정부의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은 공급량도 공급량이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구입을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기적 수요, 실거주자에게는 완화 대책을 써주고 투기적 이런 그 다주택 수요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나 전세금 외에 그렇죠. 차액만큼 뭐 한 5천만 원 이런 정도를 투자해서 집을 계속 소유해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갭 투자 부분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은 이 갭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매매가와 주로 전세가의 차익 부분을 활용한 그런 소액 자본 갖고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 갭 투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 불과 6, 7년 전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세가 비율 자체가 매매가의 한 반,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차익이 크다 보니까 갭이 크니까 갭 투자라는 게 성행할 수가 없었죠. 예, 불가능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2008년, 9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좀 안정화 단계였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매수를 해서 아파트 가격은 안 오를 것 같으니 매수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부동산 신규 창출 수요가 되는 건데,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매매는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하고요, 월세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 초대석으로 이성훈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은 TV에서도 이렇게 출연을 하셨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건절 대책을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부동산 대책으로 내어놨던 이런 어떤 조치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 또 이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들이 제대로 관철되었느냐, 또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예. 어제 정부가 발표한 네. 부동산 투기 대책이요. 네. 원래 정권 출범 이후에 8월 달에 대책을 발표할 거라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6.19 대책으로 발표했는데 네. 그 대책이 효과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8월 중에 좀 조기에 발표를 했다고 보는데, 어제 대책으로 네. 부동산 문제가 네.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파리 대책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 단기성으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6.19 대책 때는